눈을 뜨자마자 김지은은 습관처럼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작은 물감이 번진 듯한 얼룩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던 얼룩이었다. 6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없던 자국, 결혼 생활의 시간만큼 천천히 번져온 흔적 같았다. 지은은 손을 뻗어 옆자리를 더듬었다. 차가운 시트가 손끝에 닿았다. 사람의 온도는 없었다. 박민수는 이미 나간 모양이었다. 아니, 엄밀히 말해 나간 게 아니라 어젯밤에도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 허리를 일으키는 순간 묵직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어젯밤 내내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울어댔다. 시계를 봤을 때 새벽 3시였다. 기어이 둘을 다 재우고 나니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지은은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복도를 걸었다. 첫째 하준이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쪽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은은 문틈 사이로 고개를 기울여 이불이 발끝까지 잘 덮였는지 확인했다. 작은 발가락이 하나 삐져나와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이불을 끌어올려 아이의 발을 감쌌다. 하준이는 6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나이였다. 둘째 서아는 아직 유치원생, 세상에서 낮잠을 가장 사랑하는 나이. 서아 방은 고요했다. 아이의 숨소리는 대신 낡은 공기청정기 소리가 대신했다. 숨을 길게 삼키며 지은은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저녁에 끓여놓은 된장국 냄새가 차가운 공기 사이로 번졌다. 민수는 된장을 싫어했다. 결혼 초엔 억지로라도 한 숟가락씩 떠먹던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젓가락조차 들이밀지 않았다. 된장국 냄새가 집안에 배는 게 싫어. 그가 어느 날 툭 던진 말 이후로 지은은 된장국을 끓일 때마다 물을 많이 부었다. 아이들 입맛에 맞춘다는 핑계였다. 사실은 그가 싫어할 가능성을 줄이려는 마음이 더 컸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솥 뚜껑을 열자 김이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지은은 계란 2알을 깨 프라이팬 위에 떨어뜨렸다. 칙 기름이 튀며 팔뚝에 작은 붉은 점이 박혔다. 아픈가? 그녀는 한번 힐끗 바라보고 말았다. 이 정도 통증은 이미 오래전에 일상 쪽으로 분류된 지 오래였다. 식탁 위 시계가 7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은은 다리 밑판을 펼쳤다. 하준이의 교복 셔츠를 꺼내어 올려놓았다. 어제 세탁기에서 꺼내 건조대에 걸어둔 셔츠에는 여기저기 얇은 주름이 남아있었다. 다리미를 누르며 그녀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로 흘렀다. 민수는 오늘도 늦을까?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여러 번 되감기 재생되듯 맴돌았다. 6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다.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준이가 눈이 반쯤 감긴 채로 거실로 나왔다. 탐탁지 않아 보이는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아빠는? 지은은 잠시 다리미를 멈추고 입가에 힘을 줘 억지 미소를 만들었다. 일찍 나가셨어. 하준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늘 그렇지 뭘 아는 듯한 익숙한 수긍의 자세였다. 아이의 익숙함이 오히려 지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밥상을 차렸다. 맑게 끓인 된장국, 계란 프라이, 김치, 흰밥 한 그릇. 서아는 아직 꿈나라에 있었다. 잠시 후 지은은 서아 방으로 들어가 작은 몸을 가볍게 안아들었다. 따뜻한 체온과 함께 칭얼거리는 목소리가 목덜미에 묻혔다. 엄마 졸려. 조금만 더 자고 유치원 가야지. 지은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자신의 하루가 이미 정신없이 굴러가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아침 7시 40분. 하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현관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에는 눈밑이 그늘진 여자가 서 있었다. 어제 저녁에 겨우 지웠던 화장의 흔적이
피곤과 섞여 어정쩡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다시 바를 시간은 없었다. 오늘 회의 9시 반. 마케팅팀 과장 김지은. 오늘은 새 캠페인 기획안을 발표하는 날이었다. 어젯밤 11시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자료를 다듬었다. 민수는 그 시간이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학교 앞에 도착해 하준이의 손을 잡고 건널목을 건넜다. 교문 앞에서 아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저녁에 일찍 올게.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녀 자신이 그 말에 놀랐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문장을 우연히 다시 꺼내본 것처럼 하준이는 여전히 짧게 담담하게 대답했다. 응. 아이의 뒷모습이 교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은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저녁에 일찍 온다고 약속했던 게 도대체 언제였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지은은 라디오를 켰다가 몇 초도 되지 않아 다시 꺼버렸다. 뉴스, 웃음소리, 광고. 어떤 소리도 지금의 머릿속을 상쇄해주지 못했다.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9시 15분. 엘리베이터 앞에서 동료를 마주쳤다. 과장님, 오늘 발표 잘 부탁드려요. 네, 준비했어요. 지은은 몸보다 먼저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꺼내들었다. 회의실에 들어가 노트북을 켜자 스크린 위로 슬라이드 첫 페이지가 떠올랐다. 2026년 상반기 캠페인 가족의 순간. 문구를 보는 순간 입가에서 씁쓸한 웃음이 흘러나왔다. 가족의 순간이라 내게 그런 게 있긴 했나. 발표는 놀랍게도 그리고 다행히도 매끄럽게 끝났다. 사장은 만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김 과장 역시 기대 이상이야.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문장이 가만히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 기대의 절반만이라도 집에서 받을 수 있었다면. 자리로 돌아온 그녀의 모니터 한쪽 구석에 새로운 알림 하나가 떠 있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 야근 늦어. 지은은 메시지를 한번 읽어본 뒤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그대로 지워버렸다. 대답조차 이제는 에너지가 아까웠다. 점심시간 회사 식당 대신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와 책상 앞에서 대충 씹어 넘겼다. 동료들은 335 모여 애들 없는 사람들끼리나 가자라는 농담과 함께 식당 밖으로 사라졌다. 전화벨이 울린 건 김밥 한 줄을 겨우 반쯤 먹었을 때였다. 네, 김지은입니다. 어머니, 서아가 열이 좀 나서요. 유치원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사장에게 급히 양해를 구하고 그녀는 또다시 엄마이자 직장인이라는 두 개의 이름 사이를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 유치원, 병원, 약국집. 하루의 시간은 그렇게 흩어졌고 오후 3시 서아를 재우고 노트북을 켜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붙잡았다. 해가 기울 무렵 하준이를 학원에서 데려와 저녁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아이들을 재운 뒤 설거지와 빨래까지 마치고 나니 벽시계는 밤 10시를 지나 있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지은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단체 카톡방 맨 위에 민수의 사진이 떠 있었다. 야근이랍시고 얼굴 한 번 못 비추던 사람은 오늘도 친구들과 등산을 갔다. 땀에 젖은 얼굴, 활짝 웃는 표정, 뒤로 펼쳐진 산 능선과 푸른 하늘. 지은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졌다. 화면이 툭 하고 엎어진 채로 어두운 거실 바닥을 향해 누웠다.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천장의 얼룩과 같은 문장이 가슴속에 번져갔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 얼룩은 천장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난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은의 하루는 거의 같은 순서로 흘러갔다. 다만 날이 갈수록 일상의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균열의 소리가 조금씩 더 분명해질 뿐이었다. 회사 화장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꺼낸 건 점심시간 12시 47분. 연한 베이지색, 6년 전 민수가 처음 사줬던 색이었다. 지은아, 이 색 예쁘다. 데이트하던 시절, 그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져 바로 결제했던 그날이 떠올랐다. 이제 그 립스틱을 바를 때마다 입술보다 가슴이 먼저 답답해졌다. 지은은 손을 씻다가 문득 창밖에 빽빽하게 서 있는 빌딩 숲을 올려다보았다. 14층 사무실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던 도시는 이곳 화장실 창문 너머로도 그대로였다. 손목 시계를 보니 오후 1시까지 13분이 남아 있었다. 또 회의, 또 가족의 순간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다. 복도로 나오는 길, 동료 한 명이 다가와 가볍게 물었다. 과장님, 민수 씨는 요즘 어때요? 지은은 잠깐 멈춰섰다. 머릿속에 떠오른 첫 문장은 집에 거의 없어였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전혀 다른 문장이었다. 잘 지내. 짧고 단단한 대답. 동료는 더 묻지 않고 웃으며 지나갔다. 그녀 뒤로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직하게 울려 퍼졌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사장이 먼저 자리에 있었다. 김 과장, 캠페인 진행 상황은? 지은은 노트북을 켜 지난주 발표했던 가족의 순간 후속 슬라이드를 열었다. 타깃층 확대를 위해 싱글 가구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어느 순간 말이 목에서 걸렸다.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타이핑된 활자에서 튀어나와 목구멍에 박힌 것처럼 숨이 턱 막혔다. 잠시 물을 들이켜고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짧지만 긴 공백이 흘렀다. 사장은 눈썹을 살짝 찡그렸지만 대단한 일 아니라는 듯 손을 저어 보였다. 일에 문제가 없다면 그녀의 숨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오후 4시. 자리로 돌아온 지은의 핸드폰이 탁자 위에서 가볍게 진동했다. 주말 등산 모임 있어. 새벽에 나감. 민수였다. 설명도 미안함도 없는 단문 한 줄. 지은은 잠시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그냥 지워버렸다. 대답이 꼭 필요한 문장은 아니었다. 서랍 속에서 결혼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제주도의 파란 하늘 아래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민수가 꽉 끌어안고 웃고 있었다. 6년 전에 지은은 천장의 얼룩 대신 파란 하늘만을 바라보던 사람이었다. 그때 넌 어디로 갔을까, 민수야. 사진 속 남자의 웃음을 잠시 바라보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다. 퇴근 시간 7시. 지은은 유치원에 전화해 서아의 상태를 먼저 확인했다. 오늘은 괜찮아요. 열도 안 났어요. 선생님의 밝은 목소리에 그녀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하준이를 학원에서 데려와. 집에 도착했을 때는 8시 15분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먹고 남은 반찬들이 듬성듬성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치와 참치, 계란을 꺼내 냄비 대신 팬을 달궜다. 김치, 참치, 계란 볶음밥 가능.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듯 말하며 프라이팬을 휘저으니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식탁에 앉은 하준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지은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늦어. 옆에서 서아가 따라했다. 아빠 늦어? 지은은 애써 부드럽게 웃었다. 응, 아빠 바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밤 10시 아이들을 재운 후 TV를 켰다. 드라마 속 부부가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리모컨 버튼을 눌러 채널을 돌려보았지만 어느 채널이든 행복한 가족의 풍경이 흘러나왔다. 어색한 웃음소리, 파스텔톤 주방, 부드러운 음악, 우리 가족이라는 문구. 지은은 결국 TV를 꺼버렸다. 순식간에 내려앉은 침묵이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다.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다. 각기 다른 불빛이 켜진 아파트 창문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작은 무대들처럼 보였다. 저 불빛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지. 지은은 결혼 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한 개비 꺼내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자 얇은 연기가 어두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오래전 민수가 담배를 끊자고 먼저 말했었다. 우리 결혼하면 둘 다 끊자. 아이들한테 냄새 배면 안 좋잖아. 그녀는 그 말이 좋아서 상자째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었다. 이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쪽이 누군지는 너무 분명했다.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지은은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다. 민수와 이야기해야 해. 그녀는 그 문장을 적었다가 지웠다. 다시 적었다가 또 지웠다. 문장이 화면 위에서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4번이나 반복한 끝에 그녀는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화면을 껐다. 마침내 그 이야기는 주말 아침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드물게도 민수가 집에 있었다. 등산복 대신 헐렁한 반팔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소파에 누워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커피를 내리던 지은이 머그컵을 2개 꺼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민수야, 우리 얘기 좀 해. 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뭐? 지은은 한쪽에 준비해둔 컵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나 너무 힘들어. 그제야 민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지은을 힐끗 바라보았다. 회사 일 힘들면 좀 쉬어. 육아휴직 같은 거 쓰면 되잖아. 그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회사 일만 힘든 게 아니고 집일도 아이들도 거의 나 혼자잖아. 민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나도 일하잖아. 지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당신은 취미도 하잖아. 등산, 동호회, 회식. 근데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은?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휴대폰을 소파 위에 탁 던지듯 내려놓았다. 취미가 죄야? 사람 좀 숨쉬고 살겠다는데.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가족은? 나는 언제 숨쉬어? 순간 거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짧게 한마디를 던졌다. 지은아, 나도 피곤해. 그리고 방 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 어딘가의 미세한 균열을 확실히 깨트려 버린 것 같았다. 부엌에 남겨진 지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싱크대 모서리를 꼭 잡은 채 입을 손으로 막고 울었다. 아이들이 깰까봐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후 하준이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지은은 허겁지겁 눈물을 닦았다. 괜찮아, 밥 먹자.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그녀는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밥상을 차렸다. 그날 밤 지은은 다시 민수에게 말을 꺼냈다. 이혼하자. TV를 보던 민수는 시선을 화면에서 떼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싫어. 왜? 그제야 민수가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 생각 안 해? 걔네가 무슨 죄인데? 지은은 헛웃음이 나왔다. 아이들? 당신은 아이들 얼굴 제대로 본 게 언제야? 민수는 리모컨을 소파 위에 던졌다. 그래, 다 내가 잘못했단 건가 보네. 나도 잘못했어. 근데 이 상태로는 못 살겠어. 민수는 다시 TV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만해. 그 말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처음이 되는 문장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침실 문을 잠그고 들어가 익숙한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았다. 이혼하고 싶다. 처음이 아닌 생각이지만 처음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러나 법도 알고 있었다. 외도나 폭력, 중대한 잘못이 없다면 이혼은 쉽지 않다는 걸. 나는 아직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네. 그녀는 그 문장이 곧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걸 아직은 몰랐다. 며칠 뒤
지은은 회사 카페테리아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아이들 등하원 시간, 마트 특가 행사, 다음 주 발표 일정, 그리고 이혼이라는 단어가 서로의 순서를 뺏고 뒤섞이며 정리되지 않은 채 떠다니고 있었다. 김 과장님, 요즘 좀 힘들어 보이세요.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회사 동료 이 팀장. 같은 마케팅팀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다. 지은은 습관처럼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요즘 다들 힘들죠, 뭐. 이 팀장은 말없이 자신이 들고 온 커피 한 잔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이건 제가 살게요. 가끔은 누군가가 대신 사주는 커피가 조금은 버틸 힘이 되잖아요. 지은은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살짝 울리는 느낌을 받았다. 고마워요. 그녀의 고마움은 생각보다 진지하게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다. 그날 이후 이 팀장의 문자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도착했다. 오늘 발표 잘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야근이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은은 대부분 짧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네, 먹었어요. 지 팀장님도요. 그러다 어느 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온 문자 한 줄이 그녀의 손끝을 멈춰 세웠다. 내일 점심 같이 드실래요? 민수가 없던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불 꺼진 거실에서 휴대폰 불빛만이 희미하게 그녀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같이 밥을 먹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마침내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다. 좋아요.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 구석 자리. 이 팀장은 그녀가 고르기 전에 미리 메뉴를 추천했다. 여기 파스타 괜찮아요.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지은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제가요? 네. 예전에 회식 때 매운 치킨 좀만 먹고 물만 드시던데요. 그녀는 자신도 잊고 있던 장면을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식사가 끝날 즈음 이 팀장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김 과장님, 혹시 진짜 힘들면 누군가한테 털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은은 피식 웃었다. 집이 너무 힘들어요.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 말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한 번 시작한 말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회사도 그만둘 수 없고 어떤 날은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이 팀장은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다. 그의 시선에는 판단도 비난도 조언도 없었다. 그저 들어주고 있다는 한 가지 감정만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지은 씨, 당신 잘 버티고 있어요. 그 손은 따뜻했다. 그 말은 더 따뜻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준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지? 지은은 손을 빼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둘 사이의 문자는 조금 더 솔직해졌다. 오늘은 좀 덜 힘드셨어요? 아이들 재우고 나면 그때가 제일 외로워요. 그럼 그 시간엔 제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메시지는 그렇게 변했다. 지은 씨, 당신은 소중해요. 화면 위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지은의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6년 동안 그녀가 듣고 싶었지만 끝내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그녀는 마치 마지막 동아줄을 잡듯 그 말을 붙들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의 선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길 위로 그녀를 안내하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갔다. 주말 아이들을 재우고 난 늦은 밤 지은은 조심스레 집을 나섰다. 회사 근처의 한적한 카페 문 닫을 시간이 훌쩍 지난 시각
불이 꺼진 실내 대신 뒤편 골목을 향한 불빛 아래 이 팀장이 서 있었다. 지은 씨, 그가 먼저 다가와 말했다. 오늘 안 올 줄 알았어요. 지은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나도 안 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와 마주 서 있었다. 짧은 침묵 끝에 이 팀장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걸을까요? 두 사람은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도시의 불빛과 늦은 시간까지 켜진 사무실들 사이를 지나며 지은은 오랫동안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다는 감각을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새 걸음은 호텔 앞에서 멈춰 있었다. 지은 씨, 그가 한 번 더 그녀를 불렀다. 돌아갈까요, 지금이라도? 지은은 눈을 감았다 뜨며 쓸개처럼 쓴 숨을 내쉬었다. 여기서 돌아가면 나는 계속 그 얼룩 아래서만 살겠지. 여기서 들어가면 나는 내 손으로 얼룩을 더 짙게 만들겠지. 선택의 무게를 알면서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그냥 나 좀 안아줘요. 방 안 누군가의 품에 안긴 채 지은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등을 쓰다듬어주는 감각과 함께, 그리고 그 첫밤 이후 그녀의 삶은 분명히 이전과 달라졌다. 새로운 안식처는 동시에 금지된 장소였고 위로와 죄책감이 한 몸처럼 뒤엉켜 있는 공간이었다. 어느 날 지은은 이 팀장의 메시지에 처음으로 이런 문장을 적어보냈다. 사랑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회사 주차장 지하 2층. 퇴근 시간 무렵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매캐하고 축축했다. 지은은 차를 세운 뒤 잠깐 핸들 위에 이마를 기댔다.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 어땠어? 이 팀장이 보낸 문자였다. 호텔 이후 둘 사이의 대화는 더 은밀해지고 더 다정해졌다. 지은은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좋았어. 고마워. 짧게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은 뒤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철문이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는 순간 지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문 안쪽 박민수가 서 있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은 허리춤 주머니에 깊숙이 꽂혀 있었다. 눈빛만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다. 민수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낮은 톤이 오히려 더 큰 위협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한 발 내디뎠다. 문이 닫히자 민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지은의 가방을 낚아채듯 빼앗았다. 이게 뭐야? 민수야, 그만. 가방 줘. 지은이 손을 뻗었지만 민수는 이미 지퍼를 열고 있었다. 휴대폰이 그의 손에 들어갔다. 화면이 켜지면서 가장 위에 떠있던 대화창이 열렸다. 이 팀 장장과의 카톡방. 최근 대화가 그대로 드러났다. 사랑해. 나도. 민수의 눈이 커졌다. 광대가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화면을 지은의 얼굴 앞까지 들이밀었다. 이게 뭐냐고. 엘리베이터 구석에 서 있던 다른 직원 한 명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시선이 두 사람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지은은 겨우 입을 열었다. 민수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민수는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이제 와서 집이야? 그가 1층 버튼을 3개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묵직한 기침 소리를 내며 내려가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자 민수는 먼저 나갔다. 지은은 그 뒤를 따라 마치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주차장, 민수의 차가 지은 차 옆에 세워져 있었다. 이번에도 선택지는 없는 명령형이었다. 아이들은 엄마 집에 맡겼어. 단호한 한마디. 지은은 더 묻지 못하고 조수석 문을 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차 안의 공기가 굳어졌다. 고속도로에 올라탄 차는
한동안 말없이 달렸다. 라디오도 꺼져 있었다. 와이퍼만 앞 유리에 맺힌 작은 물방울들을 지워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야? 그의 시선은 끝까지 도로만을 향해 있었다. 지은은 창밖 검은 도로 위로 흘러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2달 전부터. 2달. 민수는 핸들을 세게 움켜쥐었다. 내가 바쁘고 야근하고 주말에 산에 있을 때. 지은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당신은 늘 바빴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수는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다. 차가 앞으로 들이밀렸다가 혀를 깨물을 만큼 세게 멈춰섰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길게 울렸다. 내가 바빠서, 그래서 내가 바람을 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떨림이었다. 지은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나 안 봤어. 6년 동안. 잠깐의 침묵. 다시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혼하자고 했었지. 응. 근데 이제는 안 할 거야. 지은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왜? 민수는 웃었다. 얼음장 같은 웃음이었다. 이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유책은 너야. 법이라는 단어가 그제야 지은의 머릿속을 때렸다. 유책 배우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청구하는 이혼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제야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게 되었는지 비로소 실감이 났다. 집에 도착하자 민수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지은에게 그는 휴대폰을 내던지듯 던졌다. 보라고. 화면에는 이 팀장장과의 사진, 메시지, 통화 기록이 줄줄이 떠 있었다. 호텔 주차장 CCTV 캡처까지. 어떻게? 민수가 말했다. 내 차 GPS, 내가 예전에 앱 깔아줬잖아. 아이들 안전 때문이라고. 기억이 났다. 아이들 등하원 때에 위치 확인한다며 깔았던 그 앱. 그게 지금 자신의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스토커야? 지은의 입에서 나온 말에 민수는 폭발했다. 내 아내가, 애 엄마가 바람을 피는데 내가 스토커라고? 지은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이혼하자. 민수는 단칼에 잘랐다. 안 해. 내가 청구해도 법원에서 안 받아줄 거야. 유책은 너니까. 그 말은 곧 지옥은 이제부터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날 밤 지은은 아이들 방 바닥에 누워 두 아이 사이에서 조용히 울었다. 내 잘못이야. 그리고 하지만 6년의 외로움이 먼저였어. 두 개의 문장이 서로를 부딪히며 가슴 속에서 끝없이 충돌했다. 결국 그녀는 이 팀장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끝내요. 메시지는 전송되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주 오래 천장 대신 아이들의 뒷머리를 바라보다 겨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회사 복도 끝에 이 팀장이 서 있었다. 지은을 보자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지은 씨. 지은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미안해요. 이제 그만해요. 이 팀장장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이. 알았어요? 짧은 질문에 짧은 대답이 따라붙었다. 응. 어떻게 할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말은 실제로는 너무 잘 안다는 말과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지은은 인터넷 창을 수십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이혼 소송, 유책 배우자, 외도 후 이혼 가능? 검색창에 썼다 지우길 반복하다가 결국 한 로펌의 상담 예약 버튼을 눌렀다. 작은 변호사 사무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40대 여성 변호사가 지은을 맞이했다. 김지은 씨 맞죠? 네. 상황 설명해 주세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 말에 지은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결혼, 아이들, 6년간의 독박 육아,
민수의 야근과 등산, 이혼 요구, 거부, 그리고 외도 발각. 변호사는 조용히 메모를 하다가 한 번 고개를 들었다. 외도 사실은 인정하시나요? 지은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네, 잘못했어요.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변호사는 메모장 위에 펜을 내려놓았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도 이 상태로는 도저히.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하지만 파탄주의 예외라는 게 있어요. 지은은 눈을 들었다. 예외요?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난 상태이고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는 게 입증되면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구명조끼처럼 붙들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를 모아야죠. 남편분의 장기적인 무관심, 가사유가 분담의 극단적인 불균형,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소진, 이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보여줄 기록이 필요해요. 지은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민수와의 카톡 기록, 오늘 야근, 등산, 내일 새벽 나감, 늦어, 먼저 자, 비슷한 문장들이 수년간 반복되어 있었다. 그 사이사이 지은의 메시지는 늘 비슷했다. 하준이 오늘 연락써. 서아 유치원 행사 있는데 오늘은 좀 일찍 올 수 있어? 대부분의 답장은 혹은 아예 답이 없는 날도 많았다. 그녀는 스크린샷을 찍어 폴더를 만들었다. 가사 분담 앱을 켜보니 더 적나라한 숫자가 떠 있었다. 지은 95%, 민수 5%, 청소, 빨래, 요리, 육아. 모든 시간이 거의 지은 쪽으로 쏠려 있었다. 지은은 숫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정직하게 증거를 남겨놨네. 밤늦게 집에 들어온 민수가 물었다. 오늘 어디 갔었어? 지은은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다. 변호사 사무실.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래서 이혼 서류 보냈어? 아직 보낼 거야. 민수는 콧웃음을 쳤다. 괜히 돈만 쓰지. 법원에서 기각될 거야. 유책은 너야, 지은아. 지은은 그 말에 이제는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이 한 짓들 증거로 모으고 있는 중이야.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민수에게 화면을 돌렸다. 6년간의 카톡, 가사 분담 기록, 아이들 병원 내역, 자신의 정신과 진단서까지. 민수는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우리 혼인 생활의 기록. 지은은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이 집에 없었던 시간들, 내가 혼자 버텼던 시간들, 다 숫자랑 문자로 남아있어. 민수는 노트북을 덮으며 소리쳤다. 너 진짜 할 거야? 지은은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싸울 거야. 그날 밤 지은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증거 더 모으고 싶어요. 좋아요. 주변인 진술도 준비해 봅시다. 어머니, 친구, 아이들, 선생님 같은 분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지은은 창밖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옅게 번지고 있었다. 겁나도 이제 멈출 수는 없어. 외도는 분명 지은의 잘못이었다. 하지만 그 잘못을 만들어낸 6년의 공백 또한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둘 다를 인정한 채 싸우기로 했다. 내 잘못도 당신 잘못도 다 들고 법정으로 가줄게.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 11월 중순의 서울 법원 앞 공기는 이미 겨울처럼 차가웠다. 지은은 두꺼운 코트를 여미며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손에 쥔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봉투 안에는 변호사가 정리해준 추가 증거 목록이 들어있었다. 김지은 씨, 변호사가 다가와 앉았다. 준비되셨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조정이라고 하셨죠?
네. 본격 재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합의해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도 상대가 완강하면 재판으로 넘어가겠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조정실 문을 열자 작은 회의실 같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테이블 하나, 의자 6개,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민수와 그의 변호사가 보였다. 민수는 지은을 보자 아주 짧게 눈을 마주친 뒤 고개를 돌려버렸다. 지은은 마주보지 않으려 조정위원 쪽을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다. 그럼 양측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민수 측 변호사였다. 피신청인 박민수 씨는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신청인 김지은 씨의 외도 사실은 명백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짧지만 날카로운 문장이었다. 명백이라는 단어가 지은의 귓가를 찌르는 듯 했다. 이어 지은 측 변호사가 말했다. 의뢰인 김지은 씨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파탄난 혼인 관계의 결과입니다. 6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상대방 박민수 씨는 가사와 육아를 거의 전적으로 방기했고 정서적 실질적으로 혼인 공동체에서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제출할 증거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증거 제출해 주세요. 지은은 서류 봉투를 열었다. 첫 번째, 6년간의 카톡 기록 정리본. 늦어. 오늘 회식, 내일 등산, 야근. 민수의 메시지는 단문과 부재의 기록이었다. 조정위원이 물었다. 메시지는 어느 정도 분량인가요? 변호사가 대신 대답했다. 민수 씨 발신 1247건, 지은 씨 발신 1239건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지은 씨의 언제와 아이 아파와 같은 돌봄 요청에 대한 무응답 혹은 지연 응답입니다. 두 번째, 가사 분담 앱 로그. 모니터 위에 그래프가 띄워졌다. 지은 4312시간, 민수 312시간. 숫자만 놓고 봐도 어느 쪽이 가정을 지탱해 왔는지 명확했다. 조정위원의 눈썹이 올라갔다. 이 수치는 상당히 불균형하네요. 세 번째, 주변인 진술. 지은의 엄마 진술서. 민수는 손자들 얼굴도 거의 안 보고 삽니다. 아이들 돌잔치, 생일 때도 등산 간다고 자주 빠졌고요. 지은의 친구 진술서. 지은이는 거의 매일 울었습니다. 회사에서 버티고 집에 가서는 다시 전쟁터였어요. 하준이 선생님 진술서. 학부모 참관날 아빠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준이가 우리 아빠 왜 안 와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해 주기가 힘들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지은 측 변호사가 차분히 맞받았다. 그래서 객관적 수치와 함께 제출하는 겁니다. 카톡, 앱, 진단서 모두 일관된 방향을 가리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조정위원이 지은을 향해 물었다. 김지은 씨, 외도 사실 인정하시나요?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네,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옆에서 민수가 짧게 코웃음을 쳤다. 그 소리가 지은의 귀를 스쳤다. 하지만 지은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6년 동안 나 혼자였어요. 아이들 울 때도 제가 아플 때도 남편은 늘 집에 없었어요. 맞벌이였고 같이 벌었는데 집안에서는 저 혼자 부모였어요. 민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내가 돈 벌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지은은 비웃음에 가까운 숨을 내쉬었다. 맞벌이였다고? 민수야. 나도 벌었어.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올렸다. 감정적인 대립은 잠시 자제해 주세요.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죄송합니다. 조정은 40분 만에 끝났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현재로서는 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일에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길, 민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포기해.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나는 지금 물러나는 게 아니라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묘한 실감을 했다. 법원을 나와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잔뜩 흐린 회색 하늘 아래서 몇 년 전 기억들이 영화처럼 되감기되어 재생됐다. 하준이 첫 돌날 민수는 산에 있었다. 돌상 사진 속에는 지은과 하준이만 웃고 있었다. 서아를 낳던 날 지은은 병실 천장을 보며 진통 사이사이 중얼거렸다. 민수야 언제 와? 그때도 민수는 나중에야. 회사 일이 길어져서라고 말했다. 그때부터였구나. 지은은 혼자서 깨닫고 혼자서 삼키고 혼자서 잊어버렸던 기억들이 이제는 증거라는 이름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을 느꼈다. 오후 2시 지은은 친구를 카페에서 만났다. 어떻게 됐어? 조정 실패. 친구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은아, 외도는 내 잘못 맞아. 근데 6년은 내 희생이야. 그건 분리해서 봐야 돼.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법정에서는 앞에 것만 볼 거잖아. 그래서 뒤에 것도 끝까지 같이 말해야지. 친구의 말은 그녀의 등에 조용히 기대어주는 손 같았다. 집에 돌아와 지은은 서랍을 열었다. 결혼 전 민수가 썼던 편지 한 장이 나왔다. 지은아, 평생 너 편이 되어줄게. 지은은 한 줄을 읽고 편지를 찢으려다 멈췄다. 대신 청소기를 가져와 조각난 종이들을 한 번에 빨아들였다. 이제 너는 내 증거 폴더에도 안 들어가. 밤 10시 민수가 들어왔다. 오늘도 증거 모았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지은은 짧게 대답했다. 응. 밥 없냐? 직접 해먹어. 민수는 냉장고 문을 세게 닫았다. 지은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켜고 새 문서를 열었다. 파일 제목, 나의 6년 기록. 첫 문장을 치기까지 몇 번이나 손이 멈칫거렸다. 마침내 첫 줄이 화면에 떠올랐다. 2019년 3월 15일 둘째 서아 출산. 민수 퇴원날 등산. 지은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기억나는 모든 날들을 날짜와 함께 적어 내려갔다. 육아, 병원, 회사, 민수의 부재, 자신의 울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다. 손목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12월 첫 주 서울 가정법원 복도는 한겨울보다 더 매서운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 9시 20분 김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출입증을 받았다. 201호 법정 맞으시죠? 잠시 후 입장하실 수 있어요. 법원 직원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은 바싹 말라 있었다. 손에 쥐고 있는 서류 파일은 밤새 다시 확인하느라 모서리가 약간 구겨져 있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민수가 걸어왔다. 검은 패딩, 어색할 만큼 단정한 셔츠, 그리고 지은을 보는 눈빛은 얼어붙은 물 표면 같았다. 민수는 지은을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오늘도 잘 꾸몄네. 판사 앞에서 이미지 관리하냐?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을 뿐이었다. 변호사가 다가와 지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첫 기일이라 판사가 전체 흐름만 파악할 겁니다. 증언은 다음 기일부터 시작될 거고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논리가 있어요. 지은은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법정 문 앞에 섰다. 문이 열렸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판사석 위로 앉아있는 재판장은 차갑고도 단정한 얼굴로 양측 서류를 훑고 있었다.
사건 번호 2026 박민수, 김지은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사건. 법정 서기가 호명하자 양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가 먼저 물었다. 원고 김지은 씨, 이혼을 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다.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상처가 커졌습니다. 판사는 시선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지은 측 변호사가 대신 말했다. 6년간의 가사유가 독박, 남편의 장기적인 정서적 방임, 결혼 생활에서의 일방적 부담 등입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바로 반박했다. 원고는 외도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판사는 메모를 하다가 지은을 향해 다시 물었다. 원고 김지은 씨, 외도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못했습니다. 그 점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판사는 시선을 조금 낮춘 뒤 조용히 물었다. 그 이전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미 오랫동안 서로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민수가 책상을 탁 하고 쳤다. 판사님, 저 사람 말 믿지 마십시오. 집에 안 들어온 적이 언제 있다고. 판사가 민수를 바라봤다. 피고는 발언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십시오. 고압적이지 않은데도 절대적인 권위가 담긴 한마디였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판사는 차분히 서류를 넘겼다. 가사 분담 기록, 육아 일정표, 카카오톡 대화, 의료 기록 모두 제출되어 있군요. 지은의 심장이 서늘하게 떨렸다. 그 기록들은 증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지난 6년을 날 것 그대로 꺼낸 문장들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 기일에는 증인신문과 추가 자료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죠. 판사의 망치가 내려치는 대신 법정의 조용한 공기가 판결처럼 내려앉았다. 나가는 길 민수가 뒤에서 말했다. 아무리 해봤자 너 안 돼. 지은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은 독처럼 등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남겼다. 두 번째 기일, 법정에는 지은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앉아 있었다. 손을 불안하게 모아 쥔 채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제가 보기에 우리 지은이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판사가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힘들어 보였습니까?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이 낳고 둘째까지 지은이는 거의 혼자였어요. 민수는 집안일을 도운 걸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민수 측 변호사가 질문을 이어갔다. 증인께서는 사위가 집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진 않겠죠?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집에 와서도 민수는 애들 한 번 안아본 적도 거의 없었어요. 단지 방문했을 때만 보고 전체 상황을 단정하시는 건 아니고요. 지은의 어머니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딸이 어떤 표정으로 사는지 압니다. 법정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판사가 마무리 질문을 했다. 그럼 증인의 판단으로는 혼인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파탄 상태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딸이 결혼 생활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건 엄마 눈에는 절대 안 속아요. 지은은 방청석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의 증언이 믿음이든 죄책감이든 둘 다 되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세 번째 기일, 이번에는 하준이의 담임 선생님이 증인으로 등장했다. 다부진 체격, 단정한 말투. 그는 판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준이 아버지를
학예회, 운동회, 상담 등 학교 행사에서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머니만 오셨습니다. 민수 측 변호인이 질문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바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이건 학부모 상담 기록입니다.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우리 아빠는 항상 산에 가요. 우리 엄마는 맨날 혼자 애들 돌봐요. 이 문장은 제가 직접 적어둔 상담 메모입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움찔했다. 민수 측 변호인이 다급히 말했다. 아이의 말은 상황을 과장했을 가능성도. 판사가 손을 들었다. 증인은 본인이 직접 들은 말만 증언한 겁니다. 그 이상의 추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그 순간 목이 꽉 메어 숨이 잠깐 턱 막혔다. 하준이가 했을 말, 아이의 눈에 비친 가정, 그 가벼운 문장들이 법정에선 치명적인 증거가 되어버렸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지은 어머님이 6년 동안 아이들을 혼자 책임지며 매일 지쳐 보였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부모는 아이들이 금방 알아채요. 법정 서기가 기록을 멈추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증인은 퇴정하셔도 됩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지은은 가슴이 저릿저릿했다. 또 다른 기일, 이번에는 민수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법정 안으로 들어왔다. 민수의 대학 동기이자 등산 모임 친구라는 남자였다. 캐주얼한 재킷, 조금은 여유로운 표정. 하지만 증인석에 앉자 어깨가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다. 민수 측 변호사가 먼저 물었다. 증인은 피고 박민수 씨와 어떤 사이입니까? 대학 동기고 오래 같이 등산 다닌 친구입니다. 민수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는 즉답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도 일 잘한다고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수 측 변호인의 질문은 예상 가능한 방향이었다. 가정에 대해서 민수 씨가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네, 늘 말했어요. 아내가 워낙 꼼꼼하고 아이들을 잘 돌봐서 자기는 밖에서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요. 지은은 짧게 눈을 감았다. 아이들을 잘 돌봐서 나는 밖에서 자유롭게 산에 가도 된다. 라는 말처럼 들렸다. 민수 씨가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산에서 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민수 측은 원하는 말을 다 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지은 측 변호사의 차례였다. 증인께서는 민수 씨와 주로 어디에서 만나셨습니까? 등산 회식 자리, 가끔 술자리, 아이들과 함께 있는 민수 씨를 본 적은요? 친구의 입가가 조금 굳어졌다. 사진으로 본 적은 있습니다. 직접 본 적은요? 직접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지은 측 변호사가 한 장의 사진을 띄웠다. 하준이 돌 사진, 케이크 옆에서 지은만 아이를 안고 있었다. 이날은 민수 씨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등산이었나? 기억은 잘. 증인은 민수 씨 등산 동호회 단체방에 같이 계셨죠? 네. 그럼 이날 올라온 사진 기억나십니까? 등산복을 입고 정상에서 웃고 있는 민수의 사진이 스크린에 떠올랐다. 하준이 돌잔치 날 민수 씨는 산에 있었습니다. 증인은 그 자리에 있었고요. 친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민수 말로는 돌잔치 시간에 맞춰 내려가려고 했는데 교통이 막혀서. 하지만 사진의 업로드 시간 GPS 기록상 그 시간엔 여전히 산 위였습니다. 지은 측 변호사는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저 사실만을 이어붙였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민수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등산을 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친구는 조금 길게 침을 삼켰다. 아니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끝입니다. 친구는 증인석에서 내려오며 잠깐 지은을 봤다. 어딘가 미안한 눈빛이었다. 지은은 그 눈빛을 받아들이지도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냥 이제 나는 누구의 시선에도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을 조금 더 선명하게 확인했을 뿐이었다. 그날 오전 재판이 끝나고 법정은 점심 휴정에 들어갔다. 복도 벤치에 앉아 지은은 샌드위치 포장을 뜯었다. 입은 하나도 고프지 않았지만 먹지 않으면 오후를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힘내. 이 팀장이었다. 지은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메시지를 길게 눌렀다. 삭제. 알림창이 사라지자 허공이 된 듯 손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대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지금 법정이야.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목소리 판사님이 듣게 되면 분명 뭔가 달라질 거야. 끝까지 말해.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보이지 않는 응원에 조금은 어깨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오후 재판. 드디어 지은의 증인신문 순서가 돌아왔다. 증인석에 서자 법정 전체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판사가 물었다. 원고 김지은 씨, 외도 사실 인정하십니까?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네,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바로 질문을 이어갔다. 왜 외도를 했습니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잔인한 질문이었다. 지은은 피하지 않기로 했다. 외로웠어요. 법정 안의 공기가 살짝 출렁였다. 그게 이유입니까? 외로우면 배우자를 배신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지은 측 변호사가 곧장 이의를 제기했다.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 방식을 조정해 주세요. 민수 측 변호사는 형식만 조금 바꿔 다시 물었다. 외도 이전에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파탄이라고 느끼셨습니까? 지은은 한번 눈을 감았다 뜨고 하나씩 말을 꺼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내내 남편은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야근, 회식, 등산 대부분이었고요. 맞벌이였지만 가사와 육아는 거의 전적으로 제가 맡았어요. 아이들 열이 나고 밤새 울어도 남편은 대부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에 띄워진 표를 가리켰다. 저게 가사 분담 앱 기록입니다. 6년 동안 제가 95%, 남편이 5%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가정을 유지한 건 사실상 한 사람뿐이죠. 민수 측 변호사가 물었다. 그 상황이 힘들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었죠. 상담, 별거 혹은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선택도 있었을 텐데 왜 외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먼저 하셨습니까? 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혼하자고 여러 번 말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싫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지금처럼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놓치기 싫었겠죠. 제 말은 늘 무시됐어요. 외도는 분명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건 오랫동안 외면당한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망가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판사가 조용히 지문을 적었다. 외도 이후 남편분께서 이혼을 오히려 거부하셨다고 했죠? 네. 그때 어떤 말을 들으셨습니까? 지은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다. 이제는 안 돼. 이제 유책은 너야. 라고 했습니다. 법정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다. 민수 측 변호사는 재빨리 말을 바꾸려 했다. 외도 상대와의 관계는 현재 완전히 종결된 상태입니까? 네. 법정 오기 전에 이미 끝냈습니다. 연락은요? 끊었습니다. 지은의 대답은 단호했다. 판사는 지은을 잠시 바라보다 말했다. 원고는 내려가셔도 됩니다. 증인석을 내려와 자리에 앉는 순간 지은은 무릎이 풀릴 것 같은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민수의 차례였다. 민수가 증인석에 섰다.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자세였다. 지은 측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시작했다. 피고 박민수 씨, 가사분담 M 로그에 따르면 6년간 가사유가 비율이 원고 95%, 피고 5%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를 인정하십니까? 민수는 입술을 한번 훑었다. 네, 앱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앱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체감상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민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저는 밖에서 벌어야 했습니다. 프로젝트도 많았고 야근도 잦았고. 등산은요? 지은 측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주말 등산 모임 사진이 6년간 127장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 사진은 같은 기간 12장입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수는 시선을 피했다. 등산은 스트레스 해소용이었어요. 그게 있어야 다시 회사도 집도 집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많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둘째 서아 양이 태어난 날 피고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민수는 잠시 침을 삼켰다. 회사에. 지은 측 변호사는 한 장의 출입 기록을 꺼냈다. 당시 회사 출입 기록과 통신사 위치 기록에 따르면 그날 피고는 오전 10시 이후 산에 있었습니다. 인근 등산로 CCTV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민수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등산 가긴 했습니다. 법정에 길게 정적이 흘렀다. 지은 측 변호사는 끝으로 물었다. 피고께 묻겠습니다. 원고의 외도 물론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 나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십니까? 민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판사가 조용히 되물었다. 피고 대답하십시오. 민수는 작게 말했다. 어느 정도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은은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오히려 가슴이 저릿해졌다. 이제서야 인정하는구나. 민수 측 변호사가 재빨리 정리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의 외도라는 명백한 유책 사유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 부분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잠시 뒤 양측 변론 시간이 주어졌다. 민수 측 변호인부터 마무리했다. 외도는 혼인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이전에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혼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지은 측 변호사가 마지막 발언을 했다. 의뢰인 김지은 씨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이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가입니다. 6년간의 극단적인 가사유가 불균형, 남편의 장기적인 정서적 부재, 그로 인한
원고의 우울증과 번아웃, 이미 실질적인 혼인 공동체는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외도는 그 무너진 구조물이 마지막 깨짐일 뿐 출발점이 아닙니다. 원고는 파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의 지속적인 방임과 무책임에 있다는 점 역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파탄주의 예외에 해당하며 혼인 관계를 형식적으로만 유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와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법원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법정 안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양측 변론 잘 들었습니다.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판결 선고 기일은 2주 후로 지정하겠습니다. 판사의 그 한마디에 지은의 마음이 한번 크게 요동쳤다. 2주 후 모든 것이 어느 방향으로든 결정되어 버릴 시간. 법정을 나오며 지은은 법원 건물 벽에 기대 조금 오래 숨을 골랐다. 민수가 옆을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오늘 내가 이긴 것 같지? 지은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이기고 지는 싸움이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민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냥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다. 잠시 후 지은은 천천히 정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찬 바람이 볼을 스쳤다. 2주 그 사이에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다. 정신과 진료, 아이들 일상 유지, 회사와의 협의, 그리고 내가 어떤 결말을 원하는지 나부터 확실히 아는 것. 법원 앞 길가에서 택시를 잡으며 지은은 생각했다. 어떤 판결이든 나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제 재판은 끝났다. 남은 건 판결과 그 이후의 삶이었다. 판결 선고까지 남은 14일. 지은에게 그 시간은 누군가 일부러 느리게 돌려놓은 시계 속을 걷는 것 같았다. 무언가를 기대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절망할 수도 없었다. 단지 하루하루 스스로를 갈아넣지 않기 위해 정신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했다. 아침 7시 하준이와 서아를 챙겨 학교와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길 지하철에 앉으면 자꾸 법정 풍경이 떠올랐다. 민수가 굳은 얼굴로 어느 정도는 파탄이었다라고 말하던 그 순간이 지은의 마음을 계속 울렸다. 그래도 이제야 진짜를 말해준 거구나. 그 생각이 위로인지 상처인지 아직 구분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마음 한구석에 오래된 돌덩이가 조금은 굴러간 듯 했다.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막바지라 정신이 없었다. 지은은 메신저 알림에 쫓기면서도 정신과 예약을 놓치지 않았다. 의사는 말했다. 이혼 과정은 많은 분들이 수술대에 누워있는 기분이라고 표현해요. 수술이 끝나야 비로소 숨을 쉬기 쉬워집니다. 지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지금 아직 수술대 위에 있는 거구나. 퇴근 후 집에 오면 아이들이 먼저 달려왔다. 엄마, 오늘 나 발표했어. 엄마, 내일 소풍 가. 그 작은 목소리들은 하루 종일 잔뜩 조여있던 지은의 가슴을 풀어주는 유일한 손길이었다. 밤 10시 아이들이 잠든 후 지은은 조용히 혼잣말을 하곤 했다. 그래, 지은아. 이 시간만 지나면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살 수 있어. 14일이라는 시간은 길고도 짧았다. 두려움과 안도, 죄책감과 기대, 온갖 감정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갔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다. 판결 선고일. 법정에 들어서자 지은은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했다. 결과를 들을 준비를 내가 정말 하고 있나 스스로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다. 판사는 두꺼운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원고 김지은, 피고 박민수, 이혼을 허가합니다. 그 한 문장이 법정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판사는 이어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 합리적인 중재안을 읽어 내려갔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판사의 말이 끝나길 기다릴 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나가는 길에 민수가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지은이 돌아보자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미안하다. 나는 그냥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지금 와서 모든 걸 되돌리지는 못한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아이들한테 미안하지 않게 해줘. 민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지막 고개 끄덕임은 어쩌면 이혼 판결보다 더 지은의 마음을 놓아주는 순간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엇갈린 감정들 속에서 지은은 오랜만에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방 안은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낯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야 내 방이 된 것 같았다. 지은은 아주 길고 깊은 숨을 단 한 번 내쉬었다. 숨이 온전히 내 것이 된 순간이었다. 판결이 나오고 3개월 뒤 지은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크지는 않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 아이들 방은 지은이 직접 꾸몄다. 하준이 방에는 지구본과 우주 포스터, 서아 방에는 고양이 조명과 분홍색 커튼. 이 집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은과 아이들 셋이서 다시 뿌리를 내릴 집이었다. 이사한 주말 지은은 싱크대에 새 식기를 정리하다 문득 깨달았다. 이제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 그 사실만으로 마음 깊은 곳에 부드러운 온기가 퍼졌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찾아왔다. 지은은 오랫동안 맡아온 프로젝트 성과로 본부장 승진 제안을 받았다. 부서장 면담에서 상무가 말했다. 김 팀장, 아니 이제 곧 본부장님, 당신은 참 실패를 견뎌낸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더 강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강해진 게 아니라 버틴 것뿐이에요. 버틴 사람이 강한 겁니다. 그 대답이 오랫동안 필요했던 인정처럼 가슴에 닿았다. 퇴근해 집에 돌아오는 길, 지은은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지쳐 보이기도 했고 강해 보이기도 했고 여전히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분명히 예전의 그늘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뛰어나왔다. 엄마, 우리 내일 베란다에 화분 놓자.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여기에서 우리 새 꽃 키우자. 베란다 창 너머 석양이 퍼지고 있었다. 지은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야 내 삶의 봄을 다시 맞이하는구나. 그 봄은 누군가에게 기대어 온 것이 아니라 지은 스스로 견뎌내고 다시 심어낸 봄이었다. 이혼 판결이 나온 지 5개월 후 지은의 삶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궤도로 올라가고 있었다. 마케팅 본부장으로 승진한 첫날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도심의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그 따뜻한 빛 아래 지은은 몇 년 만에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은 직함이 무겁지 않다는 걸 느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다. 본부장님, 이번 마음의 온도 캠페인 예산 승인 떨어졌습니다. 막내 직원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환해졌다. 그 캠페인은 지은이 가장 아끼던 프로젝트였다. 정서 돌봄을 주제로 한 전국 캠페인. 육아가 4일 사이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여성들의
지친 마음을 들여다보는 프로젝트였다. 지은은 팀원들을 차분히 보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작지만 아주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고요해졌다.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은을 단단하게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홍보팀에서 달려와 말했다. 본부장님, 패널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주제는 회복력. 요즘 본부장님 인터뷰 많이 들어와요. 지은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잠시만요. 일단 일정부터 보고요. 예전 같으면 누군가 앞에 서는 게 두려웠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두려움을 지나왔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담대하게 만들었다. 주말 오전 하준이와 서아는 새로운 집의 베란다에서 씨앗을 심고 있었다. 엄마, 물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며? 응, 식물도 숨 쉬어야 하니까 한꺼번에 주면 힘들어. 아이들은 엄마 말을 듣고 작은 물뿌리개를 살살 흔들어 화분에 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보며 지은은 문득 아이들의 마음도 저렇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하준이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아빠랑은 가끔 보는 거지. 지은은 아이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앉았다. 응, 아빠는 널 많이 사랑해. 그래서 자주 보려고 할 거야. 그럼 괜찮아. 하준이는 대답하곤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가 좀 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 집은 이제 안 싸워서 좋아. 지은의 가슴이 서늘하게 아팠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많은 소리를 삼켰을까. 지은은 두 아이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래, 이제 우리 집은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아이들은 그 품 안에서 조용히 어깨를 기댔다. 베란다 창 너머로 햇살이 길게 비쳐 세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은 아, 우리도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걸 가만히 느꼈다. 캠페인 발표회가 있던 날 강연장 앞에서 지은은 자료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몇 년 전 같았으면 손이 떨렸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했다. 본부장님,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이 팀장이 서 있었다. 오늘 발표 기대해도 되죠? 지은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다. 긴 시간 그의 도움과 배려가 있었지만 지은은 지금까지 일부러 거리감을 유지해왔다. 이혼 직후 누구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제 이야기라기보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팀장은 그 답을 듣고 미묘하게 웃었다. 그게 바로 김지은다운 거죠. 지은은 따로 미소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들의 얇은 경계선을 그었다. 지금은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건 아니야. 하지만 거절도 다침도 아닌 적절한 속도, 그건 지금의 지은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태도였다. 캠페인이 크게 성공한 뒤 회사 전체가 들썩였다. SNS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다양한 언론에서 일과 마음 돌봄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지은의 인터뷰를 요청했다. 퇴근한 늦은 밤 욕실에서 머리를 말리다가 지은은 거울 속 자신과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천천히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싶지? 예전처럼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리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무관심에 상처받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듣고 싶었다. 지은은 베란다 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답을 내렸다. 나는 나답게 살 거야. 누구와도 섞이지 않은 내 방식으로. 그 말은 누군가에게 선언하는 문장이 아니라 오롯이
지은 스스로에게 건 약속이었다. 아이들은 방 안에서 고르게 잠들어 있었고 도시는 고요한 빛으로 출렁거렸다. 그 밤 지은은 오랜만에 깊고 단단한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심는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결말이었다.